안녕하세요. 나이 들어도 품격 있게입니다. 작년 설날,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 썼나? 너무 형식적이었나? 혹시 귀찮게 했나? 이런 생각 드셨죠? 밤새 고민해서 정성스럽게 쓴 새해 인사인데 읽씹당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3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혹시 내가 보낸 인사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을까요? 나는 진심으로 보냈는데 상대는 또 형식적인 인사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도 내 문자 보고 부담스러웠을까? 나도 모르게 급한 사람처럼 보였나? 이런 생각 드시죠?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백 명을 만나셨지만 정작 새해 인사 한 줄 쓰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품격이 걸리고 문장 하나에 평생 쌓아온 체면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질까봐, 오해받을까봐, 형식적으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10명 중 9명에게 답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명 중 2명만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끊긴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어떤 사람은 30년 친구가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말은 똑같은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 보다 어떻게 말했는지를 3배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새해 인사 한마디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1년 내내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인사와 진심으로 느껴지는 인사의 차이가 고작 문장 23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3가지 법칙만 제대로 쓰면 10년 끊긴 친구도 다시 연락하고 어색했던 관계도 회복됩니다. 반대로 문장 한 줄만 잘못 써도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사람이 모이고 모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문장 하나에 진심이 담겨야 하고 품격이 드러나야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인사에서 사람 달라 보이게 만드는 문자, 공식 3가지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2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보낸 인사가 형식적이었다고 걱정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올해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쓰시던 문장에서 단어 23개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올해는 이분 인사가 다르네? 진심이 느껴지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새해 인사 때문에 밤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고 답장 안 와서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사가 형식적으로 들렸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해두시면 더 품격 있는 소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사람 달라 보이는 새해 인사 공식 3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데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최 사장님은 몇 년 동안 새해 인사조차 못 보냈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설날 최 사장님이 용기를 내서 옛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딱 3줄이었습니다. 박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은 이 문자를 2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명 중 18명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돈을 못 받은 친구들도. 최 사장, 오랜만이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최 사장님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해 인사에 미안하다를 넣으면 상대가 또 과거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덕담만 담았더니 오히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후 최 사장님은 몇몇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밥도 먹고 등산도 갔습니다. 과거 빚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해 인사 세 줄이 10년 끊긴 관계를 되살린 겁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대 내리얼리 교수가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메시지 길이와 설득력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연구팀은 2,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길이의 메시지를 보내고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3문장이 가장 높은 호감도를 얻었습니다. 12문장은 너무 짧아서 성의 없다고 느껴졌고 5문장 이상은 너무 길어서 부담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3문장 구조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는 문자를 읽을 때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줄이면 부담 없이 읽고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연구팀이 새해 인사 문자 1,50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답장률이 가장 높은 문자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경우였습니다. 1점, 상대 이름 호칭 예, 김 사장님, 박, 형님. 2점, 구체적 덕담 예, 좋은 일만 가득하길, 건강하시길. 3점, 감사 또는 존중 표현. 예, 언제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전합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문자는 답장률이 87%였고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52%로 떨어졌습니다. 새해 인사 세 줄 공식은 심리학적으로 완벽한 구조입니다. 각 줄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첫 번째 줄 상대의 이름 기본 덕담. 이 문장의 핵심은 이름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주의력이 올라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즉시 알아듣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첫 줄에는 반드시 상대 이름이나 호칭을 넣어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김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훨씬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줄 구체적 덕담. 이 문장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행복하세요 보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건강하세요 보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많으시길이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젊고 활동적이면 새로운 기회, 즐거운 만남 같은 표현이 낫고 상대가 실제로 연세가 많거나 아프면 건강 회복, 편안한 나날 같은 표현을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줄 감사 또는 존중 표현. 이 문장의 핵심은 마무리입니다. 새해 인사는 덕담으로 시작해서 덕담으로 끝나야 합니다. 절대 연락 주세요. 시간 나면 만나요. 같은 요청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은 상대에게 빚을 지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는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감사는 과거를 향한 표현이고 부탁은 미래를 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다리 이사다리에 말은 뜻이 통하면 그만이다. 이 문장의 뜻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새해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줄을 쓴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 줄로 핵심만 전달하면
상대는 이 사람 정리가 잘 돼 있구나. 품격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새해 인사는 딱 세 줄만 쓰십시오. 한 줄 상대의 이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줄 구체적 덕담 좋은 일, 건강. 기쁨 중 선택 세 줄 감사합니다. 또는 존경합니다. 같은 마무리. 이 공식만 지키면 10년 끊긴 친구도 다시 연락할 수 있고 어색했던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상대가 여러분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관심한 문장.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문화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최할머니는 새해 첫날 문화센터에서 평소 친하지 않던 송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최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둘째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셨죠? 입학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최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2달 전 잠깐 이야기 나눴던 걸 이분이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최할머니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송 할아버지가 우리 막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더라.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가 봐. 그분 참 마음 따뜻하신 분이야. 단 한 문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유형의 인사를 들려줬습니다. A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C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텃밭, 가꾸기는 잘 되셨어요? 일주일 후 누구의 인사가 기억나는지 물었습니다. A형은 12%만 기억했습니다. B형은 28%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C형은 무려 87%가 기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정 변화였습니다. C형 인사를 받은 사람들의 83%가 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인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구체적인 한 문장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기억은 관심의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중요해서 기억했다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평범함에서 벗어납니다. 1000명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도 단 한 명이 구체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만 기억에 남습니다. 셋째,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손주 입학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경식적 인사가 아니라 진짜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체적 관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산책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죠? 아드님이 부산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김치 담그시는 거 좋아하신다며요? 이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정보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 선생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비춰주는 만큼 비춰진다. 내가 상대를 기억하면 상대도 너를 기억하느니라. 구체적 관심은 상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새해 인사를 할 때 딱 한 문장만 추가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어떻게 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대방이 말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걸 꺼내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는 인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답장 안 와도 체면. 지키는 끝맺음입니다. 제 친구 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작년 설날 조 선생님은 20년 전 직장 동료였던 후배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문자는 정성스럽게 세 줄로 썼습니다. 김 대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도 잘 지내시죠? 시간 나면 한번 연락 주세요. 밥이나 한 끼 같이 해요. 조 선생님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조 선생님은 속상했습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새해 인사도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3개월 후 우연히 길에서 그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조 선생님은 어색했습니다. 얘가 내 문자 무시했는데 어떻게 인사해야 하지? 후배도 어색한 표정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설날에 문자 주셨는데 답을 못 드렸어요. 사실 그때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답장하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연락하기가 더 어색해져서. 조 선생님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일시비 무시가 아니었다는 걸.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 선생님이 보낸 문자 마지막 줄이 연락 주세요. 밥이나 한 끼 같이 해요였기 때문에 후배는 답장을 안 하면 안 되는 의무감을 느꼈고 그게 오히려 부담이 돼서 아예 연락을 못한 겁니다. 조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마지막 문장을 답장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안부만 전합니다라고 썼으면 후배도 부담 없었을 거고 나도 일십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커뮤니케이션 학과 쉐리 터클 교수가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무응답 심리라는 제목입니다. 연구팀은 2,500명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받고 답장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십의 83%는 고의적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 42%는 답장하려다가 잊어버렸다. 28%는 바빴고 나중에 답하려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어색했다. 13%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미뤘다. 마지막 17%는 실제 무시. 특히 60대 이상 그룹에서는 답장을 안 한 이유의 1위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크크, 오케이. 같은 짧은 답장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 세대는 제대로 된 문장으로 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 사회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해 인사를 받고 답장을 안 한 이유 1위는 답장할 적절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서였습니다. 2위는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더 미안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일십은 무시가 아니라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인사를 보낼 때 상대에게 답장 부담을 주지 않는 문장으로 끝내야 합니다. 일십 당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으려면 새해 인사 마지막 문장을 완결형으로 써야 합니다. 다음 5가지 전략을 쓰십시오. 전략 1. 답장 기대 안 함. 선언. 답장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이 문장은 상대에게 답장 안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줍니다. 그러면 나도 답장이 안 와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답장 안 해도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전략 2. 일방적 안부. 선언 멀리서나마 건강하시길 빕니다. 인사만 전합니다. 인사만 전합니다는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으로 끝내면 나는 일방적으로 안부만 전한 것이고 답장 유무와 관계없이 내 할 일을 다한 겁니다. 전략 3. 감사로 종결 선언.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과거를 정리하는 표현입니다. 미래를 요구하지 않고 과거에 감사하며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도 부담 없이 있고 나도 답장이 안 와도 내가 감사 인사는 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략 4. 축복으로 마무리. 선언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는 일방적 축복입니다. 답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의 행복을 빌고 끝내는 겁니다.
이런 문장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면서도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전략 5. 다음 만남 복선 깔기. 언젠가 우연히 뵙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문장은 묘합니다. 만나요라고 약속하지 않고 우연히 만나면 인사하겠다고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문자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용지용 방웨이다용 무용지용 방위대용. 쓸모없음이 오히려 큰 쓸모가 된다. 이 십당에도 괜찮은 문장은 겉으로는 쓸모없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답장을 요구하지도 않고 만남을 제안하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문장이 오히려 큰 쓸모가 됩니다. 상대는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나는 체면을 지키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십이 두려워서 새해 인사를 못 보내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에 일십당에서 올해는 인사를 안 보내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해 인사 마지막 문장을 완결형으로 쓰면 답장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답장 부담 갖지 마세요. 인사만 전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언젠가 만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나는 할 일을 다한 겁니다. 답장이 안 와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길에서 마주쳐도 그때 문자 감사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 인사는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의 확인입니다. 상대가 답장 안 해도 내 진심은 전달됐고 내 체면도 지켜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평생 쌓아온 품격을 일십 하나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안부 전하고 조용히 물러나십시오. 그게 진짜 어른의 새해 인사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입니다. 첫째로 과거를 들먹이는 인사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이 할아버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는 인사가 하나같이 이랬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하셨다며? 많이 힘드셨죠? 올해는 건강 좀 회복하시길. 아드님 사업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새해엔 좀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부인이 작년에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올해는 괜찮으시려나? 이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새해 인사를 받는데 기분이 더 우울해지네. 다들 나한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들려줬습니다. A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형, 작년엔 힘드셨죠? 올해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시요. 올해는 건강하게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B형 인사를 받은 그룹의 82%가 우울하고 부담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는 A형보다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옵니다. 새해 첫날부터 작년의 고통을 재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인사를 할까요? 첫째, 관심을 표현하려는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둘째, 위로의 말이라고 착각합니다. 힘들었던 거 알아요 라고 말하면 상대가 위로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셋째, 대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막상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 과거의 일을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해 첫 인사에서 과거를 꺼내면 상대방은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아픈 기억, 힘든 기억이 많습니다.
그걸 일부러 다시 떠올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되게 이왕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이에게 어제의 어둠을 말하지 말라? 새해는 새 아침입니다. 어제의 어둠이 아니라 오늘의 빛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인사를 하셨나요? 작년에 힘들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올해는 좋아지시길.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상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좋은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언급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올해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보십시오. 과거를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구나라고 느낍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러 다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새해는 새 출발입니다. 어제의 상처가 아니라 오늘의 희망을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상대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입니다. 둘째, 새해 인사 한 줄로 급한 사람 됩니다. 제 친구 박 선생 이야기입니다. 작년 설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10년 전 같은 교회를 다녔던 후배였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시죠?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나시면 연락 좀 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박 선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할 말이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할 말이 있다는 건 집중팔구 부탁이거나 돈 얘기입니다. 박 선생은 고민 끝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게. 요즘 바쁜데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하지. 그 후배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아마 박 선생의 거절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박 선생은 우연히 그 후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겁니다. 박 선생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형님,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도와줬을 겁니다. 근데 새해 인사에 슬쩍 끼워 넣으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게 서운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모호한 요청 ambiguous request. 관계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정확한 부탁보다 애매한 부탁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만 빌려주세요라는 말은 거절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 나면 연락 좀 주세요는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예 답장을 안 하거나 나중에 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데이터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022년 6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해 인사에 부탁이 섞여 있으면 답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특히 잘 지내시죠? 연락 좀 주세요. 같은 문장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급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해 인사는 덕담을 나누는 자리이지 부탁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연락 좀 주세요라는 문장은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익힙니다. 이 사람, 나한테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다가 새해에만 연락하는 걸 보니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자를 보낸 본인은 전혀 악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하고 싶어서 보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가 부탁의 신호로 읽히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특히 잘 지내시죠? 라는 질문도 위험합니다. 이 문장은 친한 사이에서는 괜찮지만 1년 이상 연락이 끊긴 사이에서는 형식적인 안부로 읽힙니다. 상대는 잘 지내냐고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말해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새해 인사에는 질문과 요청을 빼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덕담만 전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부담 없이 읽고 여유가 있을 때 답장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얄 오신부즈 지커의 어니 무신부지기가야. 말에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문장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의도가 불명확하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연락 좀 주세요라는 문장은 겉으로는 인사인데 속으로는 부탁입니다. 이런 이중성은 상대에게 어니무신 야알 오신, 즉 말의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상대가 내 인사를 받고 부담 없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새해 인사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 문자를 읽고 이 사람 뭐 필요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이제부터는 새해 인사에 절대 연락 주세요. 시간 나면 할 말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넣지 마십시오. 그냥 덕담 세 줄만 쓰고 끝내십시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 참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로 10년 끊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반대로 30년 우정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문장 3줄, 단어 몇 개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사람 달라 보이는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새해 인사는 딱 3줄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부르고 구체적 덕담을 담고 감사나 존중으로 끝냅니다. 10줄을 쓴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3줄로 핵심만 전달하면 상대는 이분은 품격이 다르시네라고 느낍니다. 둘째, 구체적, 관심한 문장을 더하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텃밭, 가꾸기는 잘 되셨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해서 물어보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1000명이 똑같은 인사를 해도 단 한 명이 나를 기억하면 그 사람만 마음에 남습니다. 셋째, 답장 부담 없는 끝맺음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답장 부담 갖지 마세요. 인사만 전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상대도 편하고 나도 일십 때문에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답장이 오면 감사하고 안 오면 상대가 바쁘겠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2가지도 배웠습니다. 첫째, 과거의 아픔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작년에 무릎 수술하셨죠? 올해는 괜찮으시길.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건드리는 겁니다. 새해는 새 출발입니다. 어제의 어둠이 아니라 오늘의 빛을 말해야 합니다. 올해는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이렇게 앞날을 향한 덕담을 전하십시오. 둘째, 연락 주세요. 할 말 있습니다. 같은 문장으로 급한 사람처럼 보이지 마십시오. 새해 인사는 덕담을 나누는 자리이지 부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과 요청을 빼고 일방적으로 따뜻한 마음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인연은 깊어졌고 어떤 인연은 멀어졌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새해만큼은 그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마음 한 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설날 용기를 내보십시오.
10년 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도, 서먹해진 친척에게도, 오랜만에 생각나는 은사님께도 부담 없이 세 줄만 보내십시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관심 한 문장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그 세 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이 될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문자를 보고 아,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라며 눈시울을 붉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년 만에 용기 내서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 담긴 세 줄이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고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상대 이름을 부르고 좋은 일을 빌어주고 감사를 전하면 끝입니다. 그 세 줄 속에 60년, 70년 살아온 우리의 품격이 담깁니다. 오늘 배운 새해 인사 공식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외롭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